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책돌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릴 책은 지난번에 이어 32회째로 사마천의 사기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성은 자신의 수레를 끌던 마부 장구라는 사람에게 목숨을 빼앗기고 말았다. 장구는 진성을 죽인 후 진성의 시체를 들고 진나라에 항복했다. 그리고 얼마 후 진성의 부하였던 장군 여신이 다시금 군대를 조직하여 점령당했던 영토를 되찾고 장구를 처형시켜 원수를 갚았다. 진성이 왕으로 있을 때의 이야기다. 일찍이 머슴살이를 함께 했던 예친 관아가 진성이 왕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다. 그는 궁궐의 문을 두드리며 진성을 만나고 싶다라고 해청했다. 수문장은 그를 체포하라 했다. 그 친구가 수차례 걸쳐 자신을 설명한 뒤 비로소 풀려났지만 수문장은 여전히 보고조차 올리지 않았다. 그 친구는 계속 문 앞에 있다가 국문을 나오는 진성을 보았다. 그 친구는 앞을 막으며 진성의 이름을 부르다. 진성이 그 소리를 듣고 자기 수레에 그를 태워 궁궐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궁궐을 처음 본 그 친구는 이내 눈이 희둥거려졌다. 아야, 정말 맞네. 궁궐이 크고도 깊구나. 초나라 사람들은 달을 과라한다. 그래야 과섭위양이라는 말이 천하에 퍼져졌다. 이는 진섭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그날부터 그 친구는 마음대로 궁궐을 출입하여 멋대로 행동했으며 또 아무에게나 진성과 같이 머슴살이 하던 시절의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녔다. 이에 어떤 사람이 진성에게 그 친구분은 일자무식입니다.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마구 찌끄리고 다녀 대왕의 위엄을 땅에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라고 권하였다. 진성은 결국 그 친구를 처형시키도록 명령하였다. 그러자 진성의 옛 친구들이 모두 궁궐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아무도 진성에게 접근하지 않았다. 한편 진성은 주방과 호무라는 두 사람에게 감찰 업무를 맡겼다. 여러 장수들이 임무를 수행하고 돌아와서 복명할 때 주방과 호무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모조리 잡아다 죄를 다스리는데 가혹하게 다스리는 것을 충성이라 하겠다. 두 사람이 싫어한 사람은 사북관리에게 넘기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죄를 다스렸다. 진왕은 이 두 사람을 신임하였으며 여러 장수들은 이러한 연유 때문에 진왕에게 가까이 접근할 수 없었다. 이것이 바로 진왕이 실패한 주요한 원인이었다. 진성은 왕이 된 지 불과 6개월 만에 목숨을 잃었다. 하지만 그는 진나라를 멸망의 길로 빠뜨린 주역이었다. 실제 그가 봉하고 임명했던 왕후 장상들이 결국 진나라를 멸망시킬 수 있었던 것은 진섭이 먼저 기치를 들고 일어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한고조 때 특별히 탕현 진성의 묘에 30호의 묘지기를 두었고 지금까지 때에 맞추어 제사도 성세히 모시고 있다. 15. 외척세가 음양의 변화에 통달할 수 없다면 어찌 천명을 알 수 있겠는가. 제국 흥망의 제는 모두 후비가 있다. 자국 이래로 천명을 받은 제왕들과 선제의 정치와 법제를 계승한 국군들은 단지 자신들이 많은 내면적인 풍덕을 지니고 있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외적의 도움도 크게 받았다. 한나라의 흉기는 도산시의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거랑의 유배는 마리 때문이었다. 원왕조의 흉기는 유용시의 여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주왕의 멸망은 그가 총애하던 달기 때문이었다. 주나라의 홍기는 가훈과 대임 때문이었고 주유왕이 잡히게 된 까닭은 포사와의 음란 때문이다. 그래서 주역은 금과 곤, 양교에서 시작하여 시경은 관저 편으로부터 시작된다. 서경은 요임금의 두 딸을 순에게 시집 보내도록 명한 것을 찬미하였으며 춘추는 아내를 맞으면서 몸소 영접하는 일을 시행하지 않음을 풍자했다. 부부간에는 인간강 상호관계의 가장 중요한 윤리가 존재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절의 응용에서 혼인은 가장 신중해야만 한다. 음악이 잘 조화되는 것은 사계절 절기가 순조롭게 운용하도록 하여 음양의 변화는 넉히 만물을 생장시킨다. 그리고 부부는 모든 만물의 근본으로서 어찌 신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능히 도의를 충분히 발양시킬 수 있지만 도리어 명예에 대해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 참으로 놀랍도다. 부부 사이의 사랑은 훈주의 존귀함이었어도 신하의 사랑을 바꿀 수 없으며 아버지의 존엄에 의해서도 아들의 사랑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그 영향력이 군주나 아버지에 비하여 낮다고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설사 부부가 서로 좋아하여 결합했을 경우에 어떤 사람들은 자손을 얻을 수 없으며 어떤 사람들은 설사 자손을 얻을지라도 오히려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한다. 어찌 이것이 운명이 아니겠는가. 공자는 명에 대하여 거의 언급하지 않는데 이는 명이란 실제로 설명하기 지극히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만약 이성과 저성의 변화에 통달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람이 타고난 자질과 그가 받은 명운을 알 수 있겠는가. 단 한 번의 사랑으로 태우가 된 여인. 박태우의 부친은 오나라 사람으로 성은 박씨다. 진나라 때 그는 과거 위나라 왕의 종실 여자
위용과 사통하여 박희를 낳았다. 박희의 부친은 신음에서 죽었고 그곳에 묻혔다. 제후들이 일어나 진나라에 반란을 일으켰을 때 위표는 자립하여 위나라 왕이 되었고 위호는 자기 딸을 궁에 들어가게 하였다. 위호는 허부에게 관상과 사주를 보게 하였는데 허부는 박희가 장차 천자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항우와 한방, 유방이 형양에서 대치하면서 아직 천하가 누구에게 기속되는가가 정해지지 않았다. 위표는 처음에는 한나라를 도와 초나라를 공격하였는데 허부의 말을 듣고 마음속으로 몰래 기파하고는 곧 한왕을 배반하고 중립을 지켰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추왕과 연합하였다. 한왕은 분노하여 조참등을 파견하여 공격하도록 하여 위표를 포로로 잡고 그 국토를 군으로 바꾸었으며 박희는 한나라 궁의 직실에 보내졌다. 위표가 죽은 후 언젠가 한왕이 직실에 갔었는데 박희가 미색이 있음을 보고 꼭 그녀를 후궁으로 들이라고 명하였다. 그러나 궁에 들어간 지 1년 동안 박희는 황상의 총애를 입지 못했다. 박희가 어릴 때부터 관부인 조자 등과 친하인데 세 사람은 누구든 먼저 귀하게 되더라도 좋은 친구를 잊지 말자라고 약속을 하였다. 훗날 관부인과 조자가 먼저 한왕의 총애를 받았다. 한 번은 한왕이 한왕궁의 선고대 위에 앉아있는데 관부인과 조자 두 미인이 박희와 했던 약속을 얘기하면서 웃었다. 한왕이 그 까닭을 모르니 두 사람은 사실대로 한왕에게 말해줬다. 한왕은 그 말을 듣고서 마음속으로 애처롭게 생각하였으며 박희를 동정하고 이날 곧장 박희를 불러 시중을 들게 했다. 박희가 어젯밤 저는 창룡이 저희 배 위에 둥지를 들고 들어앉은 꿈을 꾸었습니다. 라고 말하자 한왕은 이것은 크게 기할 징조이다. 내가 너희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 라고 하였다. 하룻밤의 동침 후에 곧 사내아이를 낳고 있는데 그가 바로 대왕이다. 그 동침 후에 박희는 한왕을 거의 만나지 못하였다. 고조가 붕하자 여태오는 고조의 총애를 받던 총이 척부인과 같은 사람들을 지독하게 정하여 그녀들을 모두 유폐하여 출궁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박희는 고조를 거의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궁할 수 있고 아들을 따라 대나라 가서 대왕 태후가 됐다. 태후의 동생 박소 역시 대나라로 따라갔다. 대왕이 왕이 오른 지 17년이 지나서 여우가 붕하였다. 대신들은 누구를 왕위 계승자로 할 것인가를 상의하였다. 그들은 여시 외척 세력의 횡포를 정화하였는데 모두 박씨 집안이 어질고 착하다고 칭찬하였고 그리하여 대왕을 장안으로 모셔서 효문제로 옹립하였다. 박태우는 황태우가 되었고 그녀의 동생 박소는 지우에 봉해졌다. 박태우는 효경제 2년에 서가하여 남릉에 묻혔다. 여우가 고조와 장릉에 합창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능묘를 만들어 효문제와 패릉에서 가깝게 하였다. 사람의 운명이란 알 수 없는 것이다. 두태우는 조나라 청하군 관진년 사람으로서 여태우가 집정할 때 그녀는 좋은 집안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선발되어 입궁한 뒤 태우의 시중을 덮다. 훗날 태우는 일부 궁녀들을 출궁시켜 제후들에게 하사했고 제후 한 명에 5명씩 하사하기로 하였는데 두이는 이 출궁 행렬에 포함되었다. 두이의 집은 청하에 있었고 그래서 그녀는 조나라에 가기를 희망하였다. 왜냐하면 조나라가 고향에서 가까웠기 때문이다. 두이는 궁녀의 숭화를 주관한 황관에게 꼭 내 이름을 조나라로 가는 궁녀의 명단에 포함시켜 주세요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그 황관은 이 일을 잊고서 실수로 그녀 이름을 대나라로 가는 궁녀 명단에 포함시켰다. 명단이 상부에 보고되자 황상은 이를 승인하였고 길을 떠나야만 했다. 두이는 슬프게 울면서 그 황관이 자기를 잘못 처리한 것을 원망하고 대나라에 가지 않으려고 하였지만 결국 강제로 출발해야만 했다. 대나라에 도착한 뒤 대왕은 오로지 두이만을 가까이하여 두이는 표라는 딸을 낳고 뒤에 2명의 아들을 더 낳았다. 대왕의 왕후는 모두 4명의 아들을 낳았으나 대왕이 입경하여 황제로 옹립되기 전에 왕후는 먼저 세상을 떠났다. 대왕이 황제에 오른 뒤 왕후가 낳은 4명의 아들은 연따라 병으로 죽었다. 효문제가 제2에 오른 지 몇 달 뒤 공영 대신들이 황제에게 태자를 세우기를 주청하였는데 두이의 장남이 가장 연장자이기 때문에 그가 태자로 옹립되었다. 또 두이는 왕후로 세워졌고 딸 표는 장공주로 봉해졌다. 두 왕후에게는 두장군이라는 오빠가 있었고 또 두강국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이자는 소군이었다. 소군이 4, 5세 때 집이 가난하여 그는 어떤 사람에게 팔리져 노비로 되었고 집에서는 그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다. 그는 10여 집을 전전한 끝에 의양에 이르러 주인을 위해서 산으로 들어가 숯을 굽는 일을 하였다. 밤에 100여 명이 함께 산의 절벽 아래에서 점을 잤는데 산 절벽이 붕괴하여 무너져 잠자던 사람들이 모두 압사했다. 오직 소군 한 사람만이 죽지 않고 살아났다. 자기가 스스로 점을 쳐보니 며칠 내에 제후에 붕괴해진다는 전개가 나오자 곧바로 주인을 따라서 장안으로 갔다.
소군은 두 항우가 새로 즉위하는데 고향은 관전이며 도시성이라는 소문을 들었다. 광국이 집을 떠날 때 비록 나이가 어렸지만 고향 현의 이름과 동남에서 떨쳤던 일도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이것을 증거로 삼아 자기가 두 항우의 친동생이라고 상수하였다. 두 항우는 이를 문제에게 알리고 광국을 불러들여 그에게 자세한 사정을 묻다. 광국은 관련된 사정을 일일이 설명하는데 실제 일치하였다. 또다시 한번 그에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느냐고 묻자가 누나가 나를 떠나 서쪽으로 갈 때 저희와 역관에서 헤어지는데 쌀 씻은 물을 구해다가 내 머리를 감겨 주었으며 또 먹을 것을 얻어 나를 먹인 뒤에 비로소 떠나갔습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리하여 두 항우는 그를 안고서 통곡하는데 눈물이 범벅이 되어 흘러냈다. 좌우의 시야들도 모두 땅에 엎드려 통곡하여 왕후와 함께 비통해 하였다. 효문제는 광국에 토지와 주택 그리고 황금과 돈을 주어 아주 후하게 하사했고 동시에 각각 황후의 동조 형제로 봉했으며 장안에서 살도록 하였다. 이때 주발과 간영은 우리들이 여우 집정 때 죽지 않았는데 이제 우리의 운명이 이 두 사람의 손에 달렸다. 두 사람은 출신이 한미함으로 그들에게 반드시 좋은 서승과 빈격을 보내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여씨가 큰 사단을 일으킨 것처럼 될까 두렵다라고 상의했다. 그리하여 나이가 많고 덕이 있는 사람과 절조가 있으며 품행이 방정한 선비를 뽑아 두시 형제와 교류하도록 했다. 두 장군과 소군은 이로 인하여 공손하고 겸손한 군자로 되었으며 감히 존귀한 지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교만하지 않았다. 그 뒤 두 황후는 병이 나서 두 눈을 실명하였다. 효문제는 한단의 신부인과 윤회를 총리하였으나 두 사람 모두 자식을 낳지 못하였다. 문제가 붕한 뒤 효경제가 정리하고 광국은 장무에 봉해졌다. 이때 두 장군이 죽고 그의 아들 평조는 남피우에 봉해졌다. 오초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 두태우 당지의 아들 두영은 의협을 행하는 것을 좋아하고 이로써 긍지를 참았는데 명을 받고 군대를 통솔하여 군공을 세운 뒤 위기후에 봉해졌다. 두태우는 효경제보다 6년 늦게 봉하여 문제의 표령에 합장되었다. 동궁의 금전 재물 모두를 장공주 표에게 하사하는 조서를 남겼다. 무서운 계략. 왕태우는 계리 사람이다. 어머니는 장나라는 사람으로서 장하는 과연 그 연나라 왕인 장다의 손이다. 장하는 괴리 사람 왕중에게 시집가서 신이라는 아들을 낳고 또 두 딸을 낳았다. 왕중이 죽은 뒤 장하는 장릉 전씨에게 다시 시집을 가 아들 전풍과 전성을 낳았다. 장하의 큰딸은 김왕손에게 시집가서 이미 딸을 하나 낳았는데 장하가 점을 쳐보니 두 딸이 모두 크게 기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그녀는 두 딸에 기대어 부귀를 얻으려고 생각하고 바로 장녀를 김씨 집에서 빼앗아왔다. 김씨는 크게 분하여 이혼을 거부하였다. 하지만 장하는 곧 장녀를 태자궁으로 들여보냈다. 태자는 그녀를 대단히 좋아하여 가까이 하더니 그녀와의 사이에서 세 딸과 아들 하나를 낳았다. 아들이 아직 뱃속에 있을 때 왕미는 태양이 그녀의 가슴 속에 들어오는 꿈을 꾸었는데 그녀가 이를 태자에게 알리자 태자는 이는 크게 기하게 될 징조이다 라고 말하였다. 아직 분만하지 않았을 때 효문제가 붕하였고 효경제가 즉위한 뒤 왕부인이 아들을 낳았다. 경제가 태자할 때 박태호는 박씨의 여자를 골라 태자의 비가 되게 하였다. 경제가 천자로 옹립되자 그녀는 박황후가 되었다. 왕후는 자식을 낳지 못하여 총애를 받지 못하였다. 박태호가 세상을 떠난 뒤 경제는 곧바로 박황후를 폐하였다. 경제의 장남은 이름이 영이었는데 그의 모친은 유리로서 제나라 사람이었다. 경제는 영을 태자로 세웠다. 이때 장공주표는 딸이 하나 있었는데 태자의 비로 삼고 싶어 했다. 유리는 본래 질투가 심하였다. 당시 경제 주변의 여러 미인들은 모두 장공주의 출전으로 경제를 만날 수 있었고 그녀들 모두 유리보다 더 큰 총애와 존경을 받다. 유리는 이미 원한이 매우 급한 상태였고 장공주를 거절하여 태자가 그녀의 딸과 혼사를 치르는 것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장공주는 딸을 왕부인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려 하였는데 왕부인은 이에 응하였다. 장공주는 이 사건을 인하여 유리에게 원한을 가지게 됐고 틈만 나면 경제의 면전에서 유리는 몇몇 기부인이나 총리들과 모여서 자기들의 신하들을 하여금 뒤에서 저지하고 침을 뱉게 하면서 나쁜 짓을 일삼고 있습니다. 라고 유리를 비방하였다. 그리하여 경제는 유리를 미워했다. 경제는 건강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즐겁지 못하였다. 자신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고 걱정하던 그는 이미 왕으로 봉해진 아들들을 유리에게 부탁하였다. 내가 죽은 뒤 그들을 잘 보살펴 주시오. 하지만 유리는 화를 내면서 말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덕히 구호가 말까지 하였다. 경제 역시 화가 났지만 속으로만 그녀를 몹시 중하고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았다. 이것으로 책 읽기를 마치겠습니다.